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면역력 키울 특급 비법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건강 구독을 통해서 면역력 지켜줄 특급 비법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 면역력 잘 지키고 계십니까? 면역력을 지키는 어떤 비법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면역력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알긴 아는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비법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정말 지켜야 되는 게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냥 감기 정도 오고 이러는 게 아니고 네. 암, 심뇌혈관 질환 같은 것이 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겁이 아니고 이를... 실제로 그렇답니다. 그래요? 네. 걱정입니다. 네. 아침부터 오늘 정말 잘 배우게 봐야겠다 이런 네. 생각이 딱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건강 구독을 통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준비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한국 축구 대표팀 내에 이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얼굴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다라는 보도들이 연일 쏟아지면서 이강인 선수 측이요. 처음에는 사과문을 게재했다가 어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뭐 대표팀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팀워크 관련해서 얘기가 참 많았거든요. 이강인 선수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네, 어제 이강인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은요, 성명을 통해서 언론 보도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진 것처럼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이강인 선수는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두 선수 간의 갈등의 시초로 지금 지적되고 있는 탁구 관련해서는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쳐왔고 이 고참급 선수들과도 함께 즐겼다라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이번 일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지난 14일에 이 대회 기간 중에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물리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라면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였죠. 이 축구대표팀의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문제 등을 논의하는 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회의에는 거주지인 미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필두로 해서 역대 최고 전력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대표팀이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 목표로 내건 우승도 불발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과 또 팀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 선수들 간의 내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 클린스만 감독의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감독에 대해 선임 결정을 했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일부 축구팬들 중에서는 뭐 시위를 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제 손흥민 선수가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 대한축구협회 협회가 있는 대한축구회관 앞에는 감독 경질, 또 이 협회 관계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내 축구 팬들의 집회가 열렸고요. 근조화환을 보내는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조화환 문구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 선수들로 눈 돌리지 말고 회장, 감독 나가라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지난 2022년 이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한 인터뷰에서 나온 이 손흥민 선수의 발언이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1분도 뛰지 않았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팬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손흥민 선수는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 벤투 감독님도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두 선수 간의 갈등설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강인 선수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전임자 이 벤투 감독의 논란 역시 재조명되는 등 이강인 선수의 하극상 논란 쉽게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길어지면요 일파만파 되는 거고요.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 나중에 봉합 안 됩니다. 이거 빨리 그 정확한 팩트를 얘기를 해주고 네.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고 이래야죠. 그리고 조직은 자율이 중요하긴 한데 그걸 딱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한데 자율을 주장하면서 방임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더 나오기 전에 네. 깔끔하게 정리돼야 됩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하철 역무실에요. 1년 동안 상습적으로 분뇨 테러를 저질렀던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고발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당시 A씨는요, 이 플라스틱 페트병에 분뇨를 담아서 뿌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도망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테러죠. 역무실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럼 분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요. 이 최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이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6일 그리고 이번 달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분뇨 테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에 그치지 않고요. 이 분뇨 테러뿐만 아니라 사실 구토도 하고 욕설도 하고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사 측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2022년에 이 해당 남성이 여성 승객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역무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이 해당 남성이 앙심을 품고 이러한 테러를 벌였다라고 공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럼 보복 공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거 엄벌을 해야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역무원들에게 계속 보복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역무원들이 지난 1년간 정말 얼마나 심각한 업무 방해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분뇨 테러만 2번을 벌였고요. 1년 동안 이 역무실 앞에다가 10차례가 넘게 그 구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날에는 전화로 이 역무원들의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이 해당 역사 역무원들은 지난해 11월 도망가던 2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죄송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내가 역무원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교통공사 측은 A씨의 보호자와 이 분뇨 테러 등 직원들의 업무를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했고요. 이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또다시 분뇨 테러가 이어지면서 이 역무원들은 역사 내 CCTV 확인해 보니까 또 그 남성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요. 직원 보호와 또 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이 응급 입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경찰은 조만간 이 A씨를 소환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목적 등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엄벌하게 해야 되겠네요. 뭐 사람을 뭐 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네. 이건 분명히 보복성이거든요. 아유, 그럼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안 하기로 하고 지금 또 그랬다는 거잖아요. 야,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이 미끼용 멸치를 식용인 것처럼 속여서 제주 지역에 있는 식당 등에 납품한 유통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유통된 멸치가요. 제주 지역 음식점 향토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통된 멸치의 양이 30톤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 거 가지고는 이러지 맙시다, 정말. 아니,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서 판매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비식용인 미끼용 멸치를 멕시코에서 이 납품업체 대표가 수입한 다음에 제주 지역 일반 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혐의로 속여서 이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B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표 B 씨가요, 국내 식용 멸치 공급이 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자 이 비식용인 미끼용 멸치를 수입해서 마치 식용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합니다. B 씨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들인 비식용 냉동 멸치가요, 총 28.6톤으로 대부분의 양이 음식점에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이 해당 이 비식용 멸치를 구매했던 소매업체나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 폐기 처분하거나 혹은 즉시 반품 처리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비식용 수산물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식용에 대한 안전성 검사 이런 게 생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이제 산 사람들은 또 싸게 샀을 텐데 이걸 알고 샀느냐? 예? 이게 이제 모르고 샀느냐? 뭐 모르고 샀다 그랬겠지. 그렇죠. 근데 이 부분도 확실히 해야 돼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것도 뭐 조사할 게 많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여수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 금리로 추정되는 금속물질이 무더기로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인천에 있는 한 화장장에서는 고인 두 분의 유골가루가 뒤섞이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화장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먼저 금리가 다량 발견된 여수 화장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수시에서요. 최근 여수 영락공원 화장장 창고를 정리하다가 금리로 추정되는 금속 물질이 다량 이 창고에서 발견이 됐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지난해 12월 내부 직원이 고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면서 시와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시 관계자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유족이 원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라면서 현재는 지침이 마련이 되어서 이 2명 이상 입회 하에 당일 바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이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했고요. 화장 과정에서 금리가 유족한테 인계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경위는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야, 이것도 확실히 밝혀져야 될 것 같고 네. 그런가 하면 또 인천의 화장장에서 유골 두구가 섞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립 화장장에서요. 일면식도 없는 고인 두 분의 유골가루가 뒤섞이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당시 화장장 직원이 유골을 가루로 만드는 분골기에서 이 C씨의 유골가루를 빼내지 않은 채로 고인 D씨의 유골을 가루로 분쇄하고자 또다시 기계에 넣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뒤섞이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발견되게 됐느냐. 이 C씨의 유족들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고인의 유골함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CCTV를 받고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이에 인천시설공단 측은요, 이 직원의 실수를 인정했고요. 유족 측의 요청에 따라서 이 고인 두 분의 유골가루, 유골함 2개에 각각 담아서 화장장 뒤편에 있는 수목원에 안치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고인의 유족 측은 이 해당 공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사소한 생활 습관도 좋은 생활 습관이겠죠. 네. 이걸 잘 지키면 생명을 24년 연장할 수 있다. 야, 그럼 124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올바른 생활 습관을 네. 꾸준히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건강 정보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에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닥터 하우스 가죠.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방외과 전문의 김태원입니다. 이정수님, 따님만 두 분 있는 아버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딸 둘이랑 4살 어린 아내인데 딸 같은 그런 느낌? 아무튼 뭐 여자 셋이랑 살고 있습니다. 여성 세 분과 함께 살고 있는 이정수님은 특히 더 집중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성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여성 건강의 적, 유방에 생긴 혹입니다. 그 혹이 암인가요? 아닙니다. 유방의 혹들 중에 대부분은 양성종양입니다. 유방암이 아닌 혹을 말하는 건데요.
다수의 경우에 큰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말씀 중에 유방 혹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건가요? 굉장히 섬세하게 캐치하시네요. 맞습니다. 유방에 생길 수 있는 혹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섬유선종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방에 생기는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종양으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가장 많은 20, 30대 젊은 여성에서 흔하게 관찰되고 보통 한 개만 생기지만 다양한 크기로 한꺼번에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고요. 10cm 이상의 거대한 크기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혹이 있습니까? 30, 40대에서 흔히 보이는 섬유낭종성 변화란 종양입니다. 섬유낭종성 변화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데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유선이 변형되고 잘 뭉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경이 되면서 감소되기에 치료가 필요치는 않지만 그 부위의 압통이 심하다든지 초음파에서 악성이 의심되는 모양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혈성 분비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유방암이지만 유관 내 유두종이라는 양성 종양일 때도 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유방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유관이 막히게 되어 유엽의 크기가 커지는 무록, 즉 낭종 등 여성의 유방에는 매우 다양한 혹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혹이라는 게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아직 유방 혹의 확실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의 종류도 생각보다 많은데다가 이게 악성 종양인지 아니면 암인지 아니면 양성 종양인지 이런 건 어떻게 구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문가의 조기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그 전에 증상을 통해 자가 진단하여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지만 잘 움직이는 경우는 양성 종양의 경우가 많고 유두에서 혈성 분비물이 보이고 오렌지 껍질처럼 피부가 두꺼워지고 유두에 함몰을 보인다면 유방암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찌릿찌릿한 유방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유방통이 유방암의 주증상인 경우는 5% 이내로 매우 드뭅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진단 방법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유방에 혹이 만져지면 그 양상에 따라 전문의의 진찰, 유방의 방사선 촬영, 유방 초음파 검사, 세포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유방 초음파 검사는 악성 여부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검사지만 초음파 검사만으로는 유방암의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혹이 발견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으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유방의 혹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가장 흔하게는 진공 흡입 보조 유방 종양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공 보조 유방 흡입술로 전신 마취나 커다란 피부에 절개 없이 암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유방의 혹만을 완전히 제거하는 시술적 치료인데요. 유방암 진단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적정량의 유방 조직을 채취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진단법이 되기도 합니다. 듣기로는 유방암과 이 혹이 재발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모든 치료가 그렇듯 완치가 되었다 해도 재발할 확률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관찰하며 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6개월 내지 1년마다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유방암의 수술 및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부작용을 줄임과 동시에 암세포와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슬토나 사이모신 알파와 같은 면역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방암 이 혹은 혹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십시오. 유방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운동과 채소, 과일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요가나 명상 등을 통해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유방암의 경우에 특별한 예방 백신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30세 이상의 여성은 가능하면 매월 자가 유방 검진을 시행하는 게 좋고요. 1년에 1회씩 병원에 방문하여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방 혹의 정체부터 치료법, 예방법까지 알려주신 우리 김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산부인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동수입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만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나만 어려울 것 같은 임신, 난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원인은 뭐예요? 난임의 원인은 크게 여성 요인, 남성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난임을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할 게 참 많은데요. 남성 요인과 여성 요인은 1대1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나팔관이 막힌 문제가 가장 흔하고요. 더불어 남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최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정자의 운동성 감소, 정자의 형태학적 이상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성의 난소의 기능이 특히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폐경이 있습니다. 폐경에 가까워질수록 난소의 노화도 진행되고 이로 인해 임신에 필수적인 난자의 양과 질에 문제가 발생하여 난임이 생깁니다. 난자의 질적인 감소는 수정장애, 수정란의 질 저하, 기형아 임신 증가 등과 직결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에도 그 난임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임 유병률은 약 15%입니다. 국내만 살펴보았을 때는 2021년 기준 난임 진료 환자 수가 25만 1,148명으로 지난 2017년 21만 3,067명 대비 18%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나요? 난임을 겪는 분들 중에 10쌍 중에 한두 쌍은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원하시지만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검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난임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난임 진단은 늘 부부평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같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금욕을 하시고 정액 검사를 통해서 정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정자의 숫자, 운동성, 정상정자와 기형정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난임으로 진단이 되면 어떤 식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대표적인 난임 치료법으로는 배란 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이라고 하는 체외 수정이 있습니다. 먼저 인공수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공수정이라 함은 남편분께서 정자를 받아주시면 운동성이 좋은 정자들을 골라서 배란일에 맞추어서 자궁 안에 직접 정자를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체외 수정은요? 시험관 시술이라고 불리는 체외 수정은 여성의 나팔관이 양쪽 다 막혔거나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4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자가주사를 통해서 과배란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 개의 난자를 기르게 되고요. 수면 마취를 통해 이제 바늘을 통해 치치하게 되고 같은 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정액 검사하듯이 정자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난자와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키고 배양하여서 자궁 안에 넣어주는 시술이 시험관 시술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인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리고 우리 의학이 얼마나 잘 발달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로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에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가 기형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술까지 현대의학에 와 있습니다. 이 검사를 PGT, 착상전 유전검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식할 배아가 다운 증후군과 같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부모의 염색체 구조가 정상에서 벗어나 있거나 특정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PGT 착상전 유전검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얼마든지 임신하실 수 있는 거죠. 혹시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제가 늘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부부 절대로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한 개 피도 안 됩니다. 그래서 흡연은 안 되고요. 그리고 술은 먹어도 되지만 절주하셔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소주는 한 병까지
맥주는 355cc 4캔까지만 가능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엽산과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시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노시토를 챙겨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난임에 대해서 잘 알려주신 박동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작하죠.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 든든한 주치 선생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모사원 한의학 박사, 또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다 풀려서 이제 바로 봄으로 가는 건가 했는데 어제 막 눈 오는 거 봤어요?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해지고 이래서 이 겨울 날씨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 날씨 유독 그런 건가요?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날이 좀 포근해져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했는데 바로 또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또 감기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감기 환자가 늘고 있구나 체감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환자분들이 가져가는 약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환절기가 됐구나를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통계를 봐도요. 현재 감기약 처방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기보다 더 심한 이 독감도 많이 늘어났다는 추세가 있는데요. 지난달 2주차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사 환자 분율은 44.8명으로 1주차에 비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작년에는 이게 10명 초반대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그때 이러면은 코로나 아니야? 이랬는데 요즘은 하다면 야 감기? 독감? 코로나? 어우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은. 아니 근데 거기다가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또 홍역이 또 유행이었는데 홍역은 이거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네, 홍역은 대표적인 전염성 질환이고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접촉이 되는 것만으로도 90% 이상 감염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 통해서 전파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감염자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핫했던 코로나가 1점 얼마였습니다. 근데 홍역은요. 12에서 18 정도 수준으로 쉽게 말해서 코로나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홍역 환자가 머문 공간에 한두 시간 뒤에 와도 걸릴 수 있다 정도로 그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꽤 주의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감염성 질환입니다. 아니 그 정도면 이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홍역이 조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으로 초기에 증상이 감기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감기 증상과 유사하게 호흡기 증상들, 뭐 기침이나 가래, 콧물 동반한 이 발열 등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감기인 줄 알고 대수롭게 여길 수가 있는데 이 홍역이 감기랑 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제 발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붉은색 발진이 얼굴에서부터 나기 시작해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감기 증상이 있고 나서 한 3, 4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게 되고요. 때로는 이 입 안에 하얀 반점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초기에 이 감기라고 여겼을 때가 이 전염력이 가장 강한 시기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홍역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던 거 아닙니까? 맞아.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이제 홍역 퇴치 국가였습니다. 네, 근데 2019년도에 홍역 환자 6명이 나왔고요. 그 5년 후에 홍역 환자가 나온 데 이어서 일본 환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1명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의 홍역에 걸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1번 환자는 아직 입원 치료 중인 상태이시고요. 2번 환자분은 이에 대한 이제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부산시가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현재까지 홍역 환자가 2명이면 아직 막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닌 거 아닐까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워낙 강력한 전파력 때문에
감염병 환자가 2명 이상일 때부터 유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국내에 꺼낸 유입 경로가 해외로 밝혀져 있고 초기에 추정 감염원을 밝히는데 굉장히 좀 명명백백하게 이 부분을 찾아낸 덕분에 홍역이 유발한 지역에 지금 40대 이하는 다 맞았을 겁니다. MMR 백신이라고 2회 이상 받아야 되는 백신이 이제 국가 전체 사업으로 들어가면서 다 맞았지만 홍역이 발생되는 그 순간에 다시 그 지역을 통째로 MMR 백신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대책을 세워야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긴 하지만 요즘 해외여행도 워낙 많이 가시다 보고 강하게 됐습니까? 그래서 홍역이 유행하는 지역에 그 머무를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좀 챙겨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호흡기 질환하고 비슷한 치료 방법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감기랑 비슷하게요. 이 홍역도 이게 마땅한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감기 치료처럼 증상을 조절하는 수준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행되다 보면 더 심한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뇌수막염이나 뇌염 같은 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치료들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을 다녀왔다라고 하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이 수칙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죠. 네, 이런 이야기 듣다 보면 그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도 누군간 저처럼 훌쩍거리고 누군간 멀쩡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코로나 때 이렇게 같은 집에서 사는 가족들인데도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고 누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면역력이 세냐 약하냐 이런 거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그것도 희한해요. 아이가 걸렸잖아. 네. 근데 그걸 간호하고 있는 엄마는 안 걸려. 그치. 그러다 아이가 다 낫잖아. 네. 그럼 엄마 긴장 풀리면 그때 또 그 얘기도 있어. 이게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 하여간 이 면역력을 키워야 이런 병들이 나한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란 말은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면역력이라는 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항해서 적절한 방어를 펼치는 인체 내 방어 기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면역력의 한자를 살펴보면 글자 그대로 전염병을 면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감염성 질환이었습니다. 다행히 백신과 항생제의 등장으로 유행성 질병의 대부분은 극복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면역력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면역력이다 이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신이라고 불리우죠. 히포크라테스가 면역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고 최고의 치료법이다라고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면역력이 좀 필시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외부 기온에 달려 있습니다. 내 체온이 떨어지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면역 관리를 하는 부분에 적절히 또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 같은 질환에 노출이 되면서 감기 혹은 폐렴 같은 경증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그 문제는 말이죠, 단순히 가벼운 질환뿐 아니라 일부 암이나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 확인해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죽음의 씨앗, 면역력 저하입니다. 아니, 면역력 중요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겁을 주시니까 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죽음의 씨앗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씨앗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닌데요. 이 심각한 면역력 저하는요, 죽음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설명을 위해서는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요,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몸에는 매일 약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겨나지만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 의해서 모두 박멸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암은 어느 순간 우리가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역세포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몸에 뿌리를 내고 증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역력 그러면 그냥 감기 정도나 조금 뭐 영향을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암까지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 나의 생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면역력 정말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결국은.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면역력에 대한 구독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업로드 해주세요. 이 면역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면역력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진실 이건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화면 주시죠. 자,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미니스커트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아니 이거 무슨 얘기야? 안돼. 아니 이 중에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 저밖에 없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추운 날 미니스커트 입고 버티는 거 보면 면역력을 올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아우. 네.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니스커트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딴 것보다도 미니스커트를 입게 되면 체온이 점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의 이 온도가 체온이 1도가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7%가량 감소를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체내의 효소의 기능이 50%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나는 이 면역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미니스커트는 사실 위험한 옷이네요. 네. 그렇구나. 여러모로 위험한 옷이죠. 자,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커피 마실 때요, 냉커피보다 따뜻한 커피가 더 잘 녹죠. 소금물이나 설탕물을 만들 때도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습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요, 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A라는 화학 물질을 B라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열 반응이 필요한데 우리 몸에서는 효소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열의 반응 없이 글리코겐, 아미노산, 각종 호르몬들이 대사가 되는데요. 열이 일반적인 화학 반응보다 좀 낮게 필요해서 그렇지 열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즉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대사는 열이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바이러스랑 싸우는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단백질을 변성할 정도로 고온이 아니라면 그냥 열 나는 걸 놔두는 치료법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체온과 내 면역력은 그만큼 관계가 깊고 체온이 적절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 있잖아.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열 나잖아요. 그치. 근데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 확 먹여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니까. 이겨내려고 힘이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심각하게 올라가면 해열제 먹어야 되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자생력을 갖게끔 해줘야 된다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 된다는 말 같아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틀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제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검증이 됐기 때문에 네. 맞는 말입니다. 자, 면역력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혼자 살면 빨리 죽는다. 저건 뭐야? 난 근데 저건 맞는 것 같아. 이게 외로운 고독사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아니 근데 요즘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러니까 1인 가구 말고 좀 같이 좀 이렇게 더불어 살면 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제 직접적으로 이게 단순히 혼자 사는 것 자체만 본다고 하면요, 이 면역력 저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네요. 다만 혼자 살면서 그냥 편하게 잘 지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만약 이게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
라고 하면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다양한 건강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면역력과 크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이 외롭다는 느낌을 장시간 느끼게 된다고 하면요.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요. 이 면역력 저하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살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병원 좀 갖고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오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었군요. 그런데 뭐 남이랑 같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아유 외로움을 빨리 타파하는 게 중요한 거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긴 또 같이 살면서 매일 지지고 싸우고 이런 거. 아유 그것도 외로워요. 아니 네. 그 원래 그 여러 명 있는데 외로운 게 진짜 외로운 거거든. 아유. 그렇죠. 그나마 이제 같이 있으면서 싸우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없어서 같이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러면 이거는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오랜 장시간 동안 연구를 했던 분이 있는데요. 사회신경과학자인 존 카치오퍼는요. 이와 관련돼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사회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학문까지 창시를 했습니다. 그는 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적 결함이 아니라 뇌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규명한 바 있고요. 30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외로움이 개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존 카치오프 박사는요, 6년 동안 50세 이상 2,000명이나 되는 대규모 연구를 그 대규모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고독이나 비만 같은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영향이 건강에 어떻게 그 영향을 주느냐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고독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고독한 그룹이 있어요. 가장 고독한 그룹, 그리고 좀 덜 고독한, 좀 괜찮은 고독한 그룹인데 이 두 그룹의 사망률이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났고요. 그러니까 더 고독한 게 더 2배 이상 사망률이 높은 거죠. 그뿐 아니라 그냥 고독하다라고 느낀 노인 그룹이 평균 그룹에 비해서 14%나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50에서 68세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몸의 변화를 물리적으로 측정을 했더니 외로움이 좀 많아, 외로움 많이 느껴라고 보고한 사람들은 그 백혈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감염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좀 안타까우면서 신기하지 않아요? 외로움을 느낄 때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제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 이제 연구를 진행한 존 카치오퍼 교수는요, 고독에 따른 이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사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부분이 사실 이 정신적 고통이기도 한데요. 이 고독으로 인해서 이게 혈압도 상승하게 되고 면역력도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중대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런 고독으로 인해서 치매의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죠. 예, 좀 어울려 살아야 뭐 기분도 그쵸. 좀 이렇게 그치, 좋아지고 예, 그런 얘기죠. 자, 다음 내용 살펴보죠. 화면 주세요. 코골이 심하면 면역력 저하된다입니다. 코를 고는 것과 면역력, 이것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 80% 남자들 다 고는데 코 하고.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 면역력과 당연히 관련이 네. 있습니다. 자, 이게 코 고는 거죠. 근데 수면 무호흡증은 멈춰요, 맞아. 이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인데 둘 다 물론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 더 심한 증상이긴 하지만 둘 다 호흡에 의한 수면에 방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혀가 혹은 편도가 뒤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으면서 적절한 공기 흐름이 깨지니까 이런 소리가 나면서 수면 무호흡증까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런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저산소증은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뿐 아니라 각종 그 전신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골이를 우습게 볼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술 좀 먹고 막 이렇게 선잠 자고 이러는 거 아우. 유난히 코를 골았다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치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를 골게 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골지 않고 입을
이렇게 벌리고 골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호흡을 통해서 각종 바이러스들이 그냥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취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코로 만약에 그냥 호흡을 하게 되면 코털이라든가 코 점막 등에 의해서 이제 1차 필터링이 가능해지는데 입을 벌리게 되면 그냥 모든 병원군들이 허파로 쭉 들어오게 되니까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가끔 입 벌리고 잘 때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아침에 목이 그렇게 아파요. 건조해. 따끔따끔하고 건조하고 다 경험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입으로 이게 호흡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면을 취하게 되면요. 숙면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요, 면역과 관련된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이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면 장애가 계속되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잠을 못 자게 되면요, 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심한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으로 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암을 진단받을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이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암이 생기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라 하는 올바른 습관 이런 거 좀 알려주셔야죠. 네, 우선 7시간 전으로 자는 기초적인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생활 습관이죠. 수면 잠자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뭐 아침에 산책, 그다음에 뭐 핸드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무시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먼저 드립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배가 좀 고프면 잠을 더 못 자거든요. 계속 누워서 음식이 막 머릿속에 둥둥 떠다녀서 그럴 때는 간단하게 좀 간식이라도 먹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네요? 네, 수면 호르몬이죠. 멜라토닌은요, 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에서 얻어지는데요. 이 트립토판의 주 재료가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간단한 요기가 되면 단백질 섭취, 그로 인한 트립토판 생성, 멜라닌 생성 촉진으로 수면에 유도가 된다라고 느끼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위가 차 있으면 위산, 그다음에 위에 그리고 장애까지 돌리는 과정에서 적절한 수면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숙면에는 필연적으로 방해가 되고요. 너무 내가 좀 속이 헛헛해, 정말 못 잘 정도라 하면 좀 좋은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소량 섭취하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주무시기 전에 금식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숙면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 어제도 한 9시쯤 집에 갔는데 그게 네.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위로 좀 받으려고 두부 사가지고 그래도 두부를 이렇게 반모를 했어요. 네. 두부만 먹자니까 좀 헛헛해. 저도 좀 그 집에 심심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나물 꺼내고 또 어묵이 있길래 어묵도 굽고 아이고. 하나씩 늘어나. 두부만 먹었으면 좀 그러니까요. 괜찮은데. 거기다 김치도 넣어야 돼 거기다가. 이러면 안 돼. 예. 면역력과 관련된 노래와 진실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비만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 뭐 아무래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 뭐 질병 혹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면역력에까지 연관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네, 면역력이랑 연관이 진짜로 있습니다. 진짜로 있습니다. 비만하게 되면 일단 내 몸 안에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되잖아요. 이 지방세포에서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 면역력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비모, 중년 비만 모임의 협회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이 실질적으로 살찌는 것도 서러운데 이게 면역력까지 저하된다. 이거 조금 좋은 소식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점점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면역력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면역력에 관련된 질병도 늘어날 수 있다.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인들이 식사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고지방, 고열량 식사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런 식사들을 계속하게 되면 비만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면 차곡차곡 우리 몸에는 과도한 체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체지방이 쌓이게 되면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제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이 조사에 따르면요. 비만인은 정상인에 비해서 A형 독감 바이러스 감염으로 입원할 확률이 8.9배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비만은 각종 염증뿐만 아니라 여러 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비만은 한마디로 일종의 전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비만이 아니라면 면역력 저하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도 되는 거예요? 네, 비만이 아니더라도요. 혹시 내가 이 정상 체중보다 체중이 너무 덜 나가는 저체중이신 분들도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인 사람들은 지방세포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 때문에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 했고 저체중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사실 힘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저체중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또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뼈가 약해질 수가 있고요.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한 국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 저체중일 경우에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체중이라고 하면 노년층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이어트하는 것 자체가 병이 이게 걸리기 쉬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과체중인 여성 참가자 2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 그룹은 체중 감량을 위한 이 약물 치료와 함께 이 하루에 600kcal를 섭취하는 요구하는 이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자유롭게 한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진행 시점과 이 실험 그룹이 체중이 한 10% 정도 감량하는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참가자의 이 림프구 수, 즉 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이 림프구의 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칼로리 제한과 약물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몸무게의 10%를 감량할 경우 면역의 핵심인 이 NK 세포 수가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죠. 아니 NK 세포 그러면 이제 암 세포를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라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식이 제한, 즉 먹지 않으면 요 NK 세포 수도 줄어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NK 세포는 Natural Killer. 세포를 죽이는 일종의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변형이 되면 이거를 인지를 해서 이 세포를 사멸시키는 일을 하는데요. 암세포 같은 직접적인 이상에 반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입니다. 면역력 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역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 면역력. 올겨울 감기 한번 걸리지 않은 분이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면역력은 자신 있다는 김정희 씨. 그녀의 일상을 한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외출 준비 중이신 거예요? 아니요. 평소 운동할 때는 빼고요. 실내에서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 간단한 스카프 정도는 하고 있어요. 아, 실내에서 계속? 네네네. 체온 유지는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죠? 그리고 정희 씨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 바로 요가인데요. 매일 아침마다 요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그녀. 요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스트레칭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안 쓰던 근육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되려 몸을 탄탄하게 유지도 해주고요. 명상은 매일 아침마다 요가하기 전에 하는데요. 마음의 잡다한 생각들, 머릿속이 비워지면서 되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요가 동작을 선보일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선보이는 그녀. 하지만 김정희 씨 역시 7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다는데요. 한 7년 전에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라서 이제 물이 바뀌었거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연고만 바르고 바디로션 열심히 바르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꼽 주변부터 나더니요. 배 부분부터
면역부터 나더니 팔, 다리 전부 다 두드러기가 나서 너무 가려워서 뭐 샤워는커녕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대학병원 가니까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기 시작했다는 그녀. 면역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리한 근육 운동 대신 스트레칭과 이완을 위주로 하는 요가로 건강을 되찾고 현재는 모델 활동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식습관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답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채소가 몸에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알록달록 색감이 가득한 샐러드를 즐겨 먹는다고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다. 제 남동생이에요. 예. 얘도 건강에 엄청 신경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 같이 불렀어요. 네. 발사믹 소스에 무언가를 넣는 정희 씨.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생 로얄 젤이요. 여왕벌의 먹이로 알려진 로얄 젤리. 로얄 젤리는 영양분이 가장 풍부한 자연 그대로의 생 로얄 젤리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좋답니다. 너 요즘 운동하니? 운동은 잘 안 하고 최대한 좀 많이 걸으려고 하지. 이제 신경 써야 돼. 안 그러면 훅 간다. 잘 먹고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꼭 하고 거기까지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 같다. 정희 씨의 변화된 모습이 놀랍다는 동생 두현 씨. 한 6년, 7년 전만 해도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너무 이렇게 건강미가 넘치고 활동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동생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평소 면역력에 신경 쓰고 있는 김정희 씨. 그렇다면 그녀의 면역력 상태는 어떨지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면역력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NK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합니다. 선천성 그리고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이 NK세포에 자극인자를 주어서 인터페론 감마가 얼마나 분비되는지 측정을 함으로써 면역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여기 검사를 보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상이 많은 경우에는 100피코그램/ml 이하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정상은 이제 500 이상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수치가 좀 더 높아야지 좋은 건데 네. 지금 나오신 수치가 무려 1563. 네, 그래서 정상치인 500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수치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면역력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상태이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면역력 검사에서 정상 수치보다 월등히 높은 결과를 받은 김정희 씨.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물론이고 그녀가 또 하나 신경 쓴다는 것이 있다는데요. 날씨 좋은 날이면 햇빛을 쬐기 위해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에 나선다는 그녀.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하루에 20-30분 정도 햇빛을 쬐게 되면요. 비타민 D가 신체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수면 상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쬐는 것이 면역력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과 함께 자신감도 되찾았다는 김정희 씨. 저에게 건강이란 소중함입니다. 미래의 제 모습에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제가 건강하고 중년 여성으로서도 활기차고 또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여성의 롤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으로 면역력도 올리고
삶의 질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네, 건강 구독으로 만나본 건강 비책 생 로열 젤리였군요. 맞습니다. 이 로열 젤리는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5일에서 15일 정도 된 어린 일벌들이 꽃가루와 꿀 같은 걸 먹고 자기 몸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바깥으로 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화된 영양분들이 일벌들의 머리 쪽에 있는 인두선에서 나와서 끈끈한 크림 형태로 배출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 생 로열 젤리는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산,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 등 40여 종의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매우 좋은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열과 빛에 다소 약해서 저장기간, 유지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먹을 때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생 로열 젤리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동결 건조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들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홍삼이나 꿀 같은 것들을 배합해서 먹기도 합니다. 로열 젤리는 뭐 왕들이 사랑한 건강식으로 유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로열 젤리는요, 실제로 서거하신 영국의 여왕이 엘리자베스 2세의 이 건강 비결로 꼽힐 만큼 굉장히 영국 왕실에서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역사를 거슬러 조금 올라가게 되면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그리고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또한 로열 젤리를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 로열 젤리를 황제의 음식이라고 취하면서 왕유, 즉 이제 왕의 우유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네,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온 로열 젤리 효능을 좀 살펴볼까요? 네, 로열 젤리의 효능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들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1954년에 로마의 교황 비오 12세가 위독해지자 주치였던 니칼토 리시 박사가 노열 젤리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열 젤리를 먹은 교황이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이 계기로 노열 젤리가 몸에 좋은 효능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알려지는 큰 일화가 됐었죠. 뭐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의학서에도 로열 젤리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우리 중국의 약학서인 본초 강목에 따르면 로열 젤리가 오장의 허증을 안정시키고 병을 제거하며 오래 먹으면 늙지 않고 장수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벌이 만드는 게 사실 로열 젤리뿐만 아니라 뭐 꿀도 있고 프로폴리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벌집을 촘촘하게 채우고 있는 게 바로 꿀이고요. 벌집 사이사이 벽에 꿀벌들이 스스로와 여왕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라놓은 보호막이 프로폴리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성 성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폴리스는 나무 속의 수지 성분과 꿀벌의 타액이 섞인 물질이며 이 로열 젤리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벌집에서 로열 젤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로열 젤리는 벌이 만드는데 이 로열 젤리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벌집의 특별한 공간인 여왕벌의 방이라고 불리는 왕대에서 이것들을 저장하고 만들어지는데요. 이 왕대의 로열 젤리를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일반적으로 수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로열 젤리의 양이 매우 제한적인데 0.1에서 0.5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열 젤리가 매우 희소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앞에 있는 거 이거죠? 네, 맛 좀 준비해 보죠. 주셨는데 이온 음료 같아.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맛도 괜찮고 먹기에도 전혀 뭐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은데 근데 아까 로열 젤리가 그 여왕벌의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왕벌이 그래서 다른 일벌보다 크기가 훨씬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 애벌레 상태에서 모든 벌들이 똑같이 이 로열 젤리를 먹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벌은 이 좋다는 로열 젤리를 3일밖에 못 먹고요. 여왕벌로 선택된 애벌레는 평생 이 로열 젤리를 먹게 됩니다. 이 로열 젤리를 평생 먹는 여왕벌들은 일벌보다 몸집이 이제 2배 이상 크고요. 로열 젤리 섭취가 이 크기나 수명까지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수명까지도 차이가 있다. 네. 또 로열 젤리를 섭취한 여왕벌하고 일벌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크기뿐만 아니라 일단 산란 능력, 알을 낳는 능력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벌은 알을 낳을 수 없지만 여왕벌은 알을 낳는데요. 하루에 2,000에서 3,000개 정도의 알을 산란하고 평생에 걸쳐서 약 200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 큰 차이는 역시 수명인데요. 일벌들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수명이 7주 정도인데 여왕벌의 평균 수명은 약 최장 7년까지니까 압도적으로 오래 산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로열 젤리의 핵심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이 로열 젤리의 핵심 성분 중 하나는요, 바로 로열 락틴입니다. 이 로열 락틴은 이 단백질의 일종으로요, 일반 유충이 여왕벌로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로열 락틴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복구 및 재생을 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근육과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 호르몬은 노화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성장 호르몬 관리가 꼭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 관리하는 데 로열 젤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본의 한 연구팀에서 로열 젤리와 초파리의 성장 호르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물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하는 실험에 한계가 있는 건 맞지만 수명이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초파리에게 로열 젤리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크기와 산란 능력도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수명은 10일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노얄 젤리 속에 있었던 노얄 락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세포의 크기와 그다음에 수명에 영향을 미쳤고 성장을 촉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성분도 알아볼까요? 네, 로얄 젤리 속 두 번째 핵심 성분은 하이드록신 대센산입니다. 이 하이드록시 대센산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분자 구조가 비슷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등의 노화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이드록시 대센산 성분이 활성산소 제거를 도와서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섭취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벌이 만들기 때문에 꽃가루와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산부와 수유부 같은 경우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품 선택 시 양봉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채취한 원물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하이드로시 대센산? 네. 그건 뭐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항균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맞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하이드록시 대센산은요, 항균 효과가 뛰어난 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한 연구에 따르면 노얄 젤리 속에 있는 하이드록시 대센산 성분은요, 황색 포도상구균 그리고 대장균과 같은 일부 병원균에 대해서 대표적인 항생제인 페니실린과 가나마이신보다 더 높은 항균력을 보이는 물질입니다. 다만 이거는 실험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로얄 젤리 그 밖에 효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대한 선생님? 이 노얄 젤리가 피부 주름을 죄송합니다. 로얄 젤리가 피부 주름을 개선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한 연구팀은 4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피부에 로얄 젤리를 발라 피부의 개선 정도를 봤더니 주름이 최대 21% 개선되었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로얄 젤리지만 앞서 이제 최현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사항만 몇 가지 꼭 알고 계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꽃가루나 꿀 알레르기 있는 경우는 섭취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임신부, 수유부는 주치의와 상담 후에 그다음에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제품 선택하실 때 양봉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채취한 원물을 사용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을 외부의 균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면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 8도, 부산은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운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어제 내린 눈비가 영하의 기온에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기 내륙과 충북에는 짙은 안개가 낄 텐데요. 현재 1km 앞이 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부분 해상에 풍랑이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너울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 10도 선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종일 영상권으로 더 포근해집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다가 비, 눈 섞여 오다가 눈이 오다가 막 요즘 날씨가 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아침도 어제 밤도 저는 좀 많이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영하더라고요. 아침. 네, 주말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